김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백신 접종에 관한 이야기도 할 텐데 네. 박지희 아나운서는 자녀 백신 네. 맞았죠? 네, 저는 좀 일찍 맞은 편이에요. 네. 이번 달 초에 맞았습니다. 그거 아프진 않았나요? 맞고 나서. 저는 하루 정도 아팠는데 네. 뭐 그 심한 증상은 아니었고 네. 살짝 몸살 기운이었어요. 근데 예. 이게 코로나가 또 걸렸던 사람들은 제가 또 걸렸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없죠. 뭐 걸린 걸 걸렸다고 하지 뭐. 예. 그런 사람들은 또 뭐 부작용이 덜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견딜만 했다. 네, 그렇죠. 저는 금요일 날 맞았는데 네. 토요일 일요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타이레놀을 안 먹고 네. 좀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괜한 허세를 부리신 거 아닌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도 타이레놀은 먹었습니다. 예.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 뭐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이라고 또 기사에 많이 나던데 그래요? 저도 약국에 갔더니 없다. 다만 똑같은 약이 있으니까 예, 대체 약이 있으니 그거 사가시면 된다고 약사분들이 네. 다 그렇게 얘기하죠. 본인 성분이 같아요. 복제약이니까. 그렇군요. 저는 집에 타이레놀이 많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예. 아니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렇죠. 혹시라도 타이레놀이 없더라도 약사분께서 다른 걸 추천하면 그거 받아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약은 이 작가님처럼 참지 마시고. 예, 그럼요. 네, 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예. 바로바로 드셔가지고 저도 한 3알 정도 먹으니까 가뿐하게 또 이게 증상이 훅 왔다가 훅 사라지더라고요. 예. 네, 또 그렇습니다. 의사 여러분들 제가 여쭤봤었는데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예. 근데 젊은 친구들에게는 좀 통증이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지금 이 작가님이 젊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일단은 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네. 최고위원 지금 윤석열 재갈량을 자처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또 오늘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준석 후보 전 최고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제 될 수 있겠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선거판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죠. 네.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지금 이준석 바람이 지금 굉장히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중진들이 아마 당선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충분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샘플을 지난번에 1000명 당원을 1000명 잡았거든요. 네. 근데 1000명 잡았기 때문에 실제 당원은 한 25만 명이 넘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25만 명 중에 1000명만 샘플을 잡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 출신의 60세 이상 당원들이 이 젊은 돌풍에 표를 줄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 네.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니까 재밌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오늘 기사를 쭉 보다가 이준석 테마주가 상한가를 거의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희 청취자 하는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네. 이재명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많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테마주 보면 그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서 시장할 때 그 성남에서 기업했다고 테마주를 엮는 거고. 그렇죠. 윤석열 테마주 같은 파평윤 씨가 오너라고 엮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준석 테마주는 하버드 동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테마주가 당대표 선거하는 데서 테마주 얘기가 나온 거는 저는 처음 봐서 신기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받아치레법이 나에게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에게 비책이 있으니까 입당하면은 알려줄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이준석이라고 하면은 그 젊은 세대의 그런 갈증을 해소해줄 그런 후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돌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에 뭔가 낡고 탐욕스러운 기득권층에게만 관대한 그런 정치를 타파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가족에게 비리가 있으면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도 대통령이라도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덮어줄 수 있는 받아칠 수 있는 비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시 낡은 정치를 회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희 아나운서가 여기 앉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나 이 자리에서 그 이전 최고에게 고언 아닌 뭐 충언 뭐 이런 걸 드렸었는데 네. 앞으로 있을 TV 토론 오늘부터 한번 있을 텐데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 진영하고 토론할 때 그런 태도나 방식으로 해서는 70% 차지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 네.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박지희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최고나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 두 사람에게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젊은 정치인이 왜 박수 받는지 그걸 지금 착각한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덮어줄 수 있다. 내가 책략이 있다. 제갈량 놀이를 한다면은 권모술수 책략, 딸고 타는 정치인질하는 그런 워딩과 방법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또 왜 윤 전 총장한테 좋지 않냐고 하냐면 검찰총장 부인 장모 공격하면 받아칠 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러니까 거죠. 양쪽 다 좋은 점이 아니어서 이것은 너무 이제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여러 가지 질문 세례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약간 삐끗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전 총장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뭐 그럼 나한테 지금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게다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예를 들면서 마누라를 버려야 됩니까? 뭐 그런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똑같은 게 아니죠. 사실은 권양숙 여사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좌익한 걸 어떻게 딸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뭐 정치인 노무현의 그 응축돼 있었던 정치 인생과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길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제가 보기에도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강원도에서 직접 만났고 뭐 거기 이제 시민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던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다는 사인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작가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6월 달에는 등판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누구 만나서 공부했다, 젊은층 찾아갔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라고 하면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선택의 순간에서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 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지금 이재명 지사랑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이 지사의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는 반면에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뭐 국민의힘 당대표 얘기로 돌아가 보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유승민계를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바람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이기기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단일화가 어렵겠습니다만은 개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선거를 약간의 진흙탕으로 몰고 가야 본인들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다만 이전 최고가 여기에 사실 발끈하면 안 됐었어요. 무시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발끈해서 맞받아 쳐버렸거든요. 맞받아 치다 보니까 오히려 나경원 쪽에서는 더 좋은 그런 상황을 줘버려서 만일 이전 최고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응답을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등 후보로는 구태여 이런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최고가 만약 전략을 꾸민다면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와도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2등 후보가 아니고 지금 앞서 나간 1등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본선에서는 33만 당원 투표, 모바일과 ARS로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직력이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아까 뭐 이제 바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과거 전적을 볼 때는 바람이 조직을 이긴 적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아니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 전신 다 따다 보면 당이 좀 노쇠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바람이 분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개파로 움직였고 예전에 뭐 이해창 혹은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다 조직이 움직인 거잖아요. 바람이 조직을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자체가 위기의식을 느꼈다. 큰 선거에 4번 연속 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보궐선거 한번 이겼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재보궐보다는 다음 대선인데 그럼 다음 대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생각할 거는 야, 저렇게 당원 연령이 높은 평균 연령이 높은 국민의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선한 이미지 또 선한 영향력을 서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가 이렇게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 정치권 전체를 향해서도 상당히 좋은 점이 될 것이다. 좀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최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40대 이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행보가 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대표 선거에 가려져서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이 10명 중에 7명이 초선이거나 국회의원 경험이 없거나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다 같이 당선이 된다고 봤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그래도 좀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이 됐을 때 괜찮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근데 과거에 DJ나 YS 이런 사람들이 정당을 운영할 때랑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어서 나를 따라해서 우르륵 가는 정당이 아니니까 지금은 당대표가 이준석이 되고 혹은 초선이 최고위원 돼서 그 당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는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메커니즘으로 당은 굴러가는 거니까 지금은 사람이 당대표 한 사람도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특히 당대표보다는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네, 봤을 그렇죠. 때는 이번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를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 그리고 경선에서 얼마나 공정함을 갖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젊은 층이 돼서 경륜이 없어서 당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건 기후에 그칠 확률은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내일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이 되는데 이미 일부 서점에서는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주말 내내 보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나는 귀양간 죄인이다. 정치 활동의 목적이 없다. 또 이렇게까지 SNS에 글을 쓰기는 했던데 글쎄요, 이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정치권에 어떤 그런 바람을 불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평지풍파죠. 조 전 장관이 본인 입장은 억울할 수 있겠죠. 내가 과하게 비난을 받았다. 혹은 검찰이 날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대중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글을 썼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조 전 장관이 이런 책이 나오면 반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조응천 의원 이걸로 지도부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들은 조 전 장관을 공격 못해요. 조 전 장관을 공격하게 되면 경선에서 불리해지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당은 반으로 나눠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당은 꽃놀이 패지. 조 전 장관 이야기만 하면 어쨌든 여당은 분리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정부적 판단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마이너스고 국민의힘으로서는 플러스 알파죠. 네. 조 전 장관 이야기 나와서 나쁠 건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도 또 한마디를 거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지금 이 상황에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를 믿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돌풍인데 우리는 왜 조국 수렁에 빠져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도부의 입장 표명까지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윤 전 총장의 어떤 정치적 인식이라든가 생각을 아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은 조 전 장관을 직접 만나서 아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그 대한민국 언론의 90% 이상은 조국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책이 나왔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그렇게 되면 당은 분열될 거고 우리 또 국민들은 같은 당에서 집안 싸움하는 거 싫어하니까 야당 입장으로서는 너무 좋은 찬스다 오히려.
그 선거 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민주당 초선 5인들도 그렇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 사과는 뭐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지금 민주당은 선택할 카드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홍천, 박용진 다 민주당의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대답을 해라, 응답을 해라, 뭐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도부에서 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하지 못할 겁니다. A라고 말해도 요거도 먹을 거고 B라도 말해도 요거도 먹을 거거든요. 제가 만일 당대표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함구령 내릴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차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좀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개인 SNS 글을 올렸거든요. 지지율 올려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1위니까요. 그럼 계속해서 아무 얘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등, 3등으로서는 네. 중요한 건 경선 통과니까 민주당을 근데 경선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한테 어필하는 것이고 1등 주자는 굳이 이걸 언급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마이너스 먹지 않겠다 이 생각인 겁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전 최고에 대해서도 뭐 박수 보낸다 뭐 그런 긍정적 워딩으로 썼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어쨌거나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이 됐고 관심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거의 날개돋친데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백신 저희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지난주 토요일자 신문 일면에 떡하니 백신을 맞읍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금 뭐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으러 달려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사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언론이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를 많이 썼죠.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다리가 폭발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왜 한국만 아스트라제네카를 고집하느냐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도입해서 요양병원 의료진을 첫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때 백신을 맞겠냐고 물었을 때 90% 이상이 맞겠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하면 50% 후반 60% 초반 맞겠다고 합니다. 그게 그동안 우리 언론이 계속해서 백신 불안하다.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언론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확 180도 바뀌었습니다. 맞아야 된다. 꼭 맞아라.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박지신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조중동이 이렇게 보수 언론이 태세전환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맞지 말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하루에 70만 명 이상 그러니까 1차, 2차 다 합쳐서 70만 명 이상이 지금 맞고 있어요. 이 속도면 2달, 석 달 안에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11월을 집단 면역 목표로 삼았잖아요. 전 국민 70% 맞추겠다. 그래서 만일 11월 달 혹은 이렇게 보수 언론이 맞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늦어진다고 칩시다. 집단 면역이 12월, 1월. 근데 그 12월이나 1월 가서 집단 면역이 달성돼서 마스크를 우리가 모두 벗고 어디 가서 막 놀 수도 있고 이제 식당 같은 데 시간 제한 또 인원 제한 없이 막 즐길 수 있고 2년 만에 일상으로 다시 복귀해요. 내년 그러니까 올 12월이나 1월에. 근데 3월에 대통령 선거예요. 그럼 여당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보나마나 여당이 승리합니다. 그럴 바에는 당기자는 거예요. 10월쯤에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보수 언론에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제 생각이죠. 이동영의 촉 아닙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총선에 총선 좀 한 달 좀 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 여당 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마스크 사라고 줄 서면서 정부 여당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스크 문제가 해결되고 외국 언론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1등이다. 찬사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80석 완승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방역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외신을 많이 본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쳐준 거거든요. 만일 진짜로 11월, 12월 이렇게 집단 면역이 완성돼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역시 대한민국 정부 잘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과 비교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아직 멀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중동이 아마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하루 사이에 태세를 전환해서 맞아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일보도 최근 기사에서 어떤 백신이 제일 좋냐 이런
질문에 기사 제목을 달고 네. 정답은 빨리 맞는 백신이 최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백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그런 논조로 글을 썼던 기사를 올렸던 기자들이 이번 주에는 갑자기 백신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서 저도 좀 혼란스러웠는데. 근데 그래서 뭐 음모론의 일종입니다만 삼성에서 이제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뭐 같은 대기업인 SK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굉장히 비판을 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저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SK에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요. 그런 이야기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백신을 질타하는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백신에는 이 집단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 보수 진보가 필요 없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우리 모두가 같이 좀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도 좀 가고요. 밤에 술도 먹고. 자, 월요일의 첫 가이드 박지희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 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동의 없는 33번째 인사인데요. 당장 6월 초에 있을 검찰 인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호수 후보자 청문 보고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오늘 그 야당에서 좀 법사위에 같이 들어와서 이 표결에 좀 참여할 줄 기대했는데 아예 참석 자체 불참을 해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저희 여당만 표결을 해서 법정 시한이 30일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시한을 지켜서 표결에 참여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야당의 요구는 뭐였습니까? 청문회를 계속 하자는 얘기였습니까? 야당의 요구는 그 당시 인사청문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 당의 김용민 의원님과 조수집 의원님께서 이제 좀 충돌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자꾸만 먼저 사과하라라는 그 요구를 하면서 인사청문회에 회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은 같이 사과하자. 왜냐하면 사실 막말의 시작은 조수진 의원이 먼저 인간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면서 김용민 의원을 상대로 해서 오히려 막말을 먼저 시작한 것은 조수진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사과하고 국민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파행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단독으로 통과를 하면 여당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여야 간에 이렇게 합의해서 인사청문회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송구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총장 후보자가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자리 자체를 계속해서 비워놓는다거나 아니면 또 이게 또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이 있는데 그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고 또 채택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여당으로서는 또 책임 있는 그런 국정 운영에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통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김호수 후보자가 이제 총장 취임하게 되면 검찰 인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가장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상징하는 바가 또 크고 주요한 굵직굵직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법무부에서는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을 섞어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제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유임될 거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네.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이렇게 뭐 피고인 신분이다라는 것만으로 어떤 자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보복 수사,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보복 수사,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한 수사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좀 실질을 잘 들여다봐서 신중한 인사, 검찰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예, 알겠습니다. 뭐 조남건 차장 검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시한 자리에는 누가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인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취임으로 월성 원전 등 정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권, 문재인 정권 내내 계속 정권에 대한 수사만 계속 해왔던 검찰이기 때문에 예.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간다라고 해서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가 멈추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항상 강조했던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정권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만큼이나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나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에게 좀 신뢰받는 검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월성 원전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뭐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고 기소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네, 제대로 거의 다 수사가 끝나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금에 와서 뭐 수사를 막는다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조선일보 보던가요?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에 대해서 기사가 났던데 최 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흔드는 보복 수사다 이렇게 격노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가짜 뉴스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 팩트를 점검해 보면 수사가 지금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예. 11월에 그 고발이 되어서 이미 지난해부터 고발인과 여러 이제 고발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참고인에게 전화를 한 걸 가지고 갑자기 또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수사를 지금 착수한 게 아니고 수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사 중이었다. 그리고 그 수사는 시민사회 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된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뭐 보복 수사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언론에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재형 원장을 의도적으로 좀 띄워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정권이 또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하는 약간 좀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미지에 대한 타격을 좀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어떤 언론에 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그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작년에 그래서 배당이 됐고 수사가 작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수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직 임기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야권 대통령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원장 자리나 검찰총장 자리 모두 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계속 그걸 강조했고 윤석열 전 총장도 총장 재직 시절에 그걸 되게 무척이나 강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본인들이 본인들 말을 모순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 끝나자마자 정치권에 투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감사원장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 역시나 그런 점을 따끔하게 지적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의원님 말씀처럼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그 본인들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혹은 감사해서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일 야권으로 가서 야권 후보가 된다면 그 전에 본인들이 했던 수사나 감사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었느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윤 전 총장은 이미 사표를 쓴 상황이니까 뭐 자연인이니까는 선택은 이제 윤 전 총장에 달려 있는 것이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네, 봐야 되는데 아예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나는 그런 정치적인 자리에 갈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논란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 출간되는데 혹시 미리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미리 읽어보지 못했고요. 예. 예, 그 당시에 사건이 있을 때부터 사실 이게 역사적 사건인데 이게 직접 경험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억이 좀 불분명해지고 희미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이 책을 좀 저도 빨리 사서 읽어볼 계획입니다. 근데 조홍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은 조 전 장관 이슈가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 지도부에서 빨리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우선은 조국 전 장관님은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 질이 제대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했을 때는 조국 펀드다,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펀드다라고 하면서 탈탈탈 털었는데 해당 사건은 전혀 그 조국 펀드 내용으로는 기소조차 못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따끔하게 또 지적을 해야 되고 남은 것 혐의 하나가 바로 이제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이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도 처음에 인사청문회 과정에 기소했을 때는 엉터리로 수사해가지고 사실관계 육하원칙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참 뒤에 압수수색하고 사건을 또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뒤늦게 새로운 사실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기소했던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검찰과 언론이 그냥 한 사람을 그냥 아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2비를 분명히 법정에서 가릴 건 가리고 또 잘못된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서 분명히 남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원님 이제 40대입니까? 만으로 서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으로 30대. 네. 이전 최고와 같은 30대이니까 그 야당에서 불고 있는 젊은 바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정치의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국민들이 과거에는 정치권 외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지금 정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화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력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로서 이준석 최고가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 최고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위기다 이런 진단도 전문가들이 하던데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세대 교체의 바람이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고 또 민주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바람이 함께 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또 국민의힘이 잘하는 만큼 또 민주당도 더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젊은 30대 의원들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꽤 되잖아요. 꽤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건 구조적으로 정당이 청년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건 역시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청년들이 마음껏 당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해줘야 되고요. 예. 또 그렇게 들어온 청년들이 어떤 자리에 가서 역할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우리는 청년 정치인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준석 최고 한 명만 스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당 내에서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이준석 돌풍 속 정의당에서 40세 이하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연령 제한 이런 것들 없애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40세라고 하는 나이 자체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39이면 안 되나요? 또 35살과 또 42살, 43살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이로 그렇게 제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나 최고 의원이나 도전 왜 안 하셨어요? 한번 해보시지. 컷오프 두려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페이스북에 좀 지적을 했는데 컷오프를 사실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단이나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는 청년이라든가 비주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마음껏 도전할 수가 없고요. 또 이게 기탁금이라든가 또 출마하는 과정에서 문자 한번 보내는데 3,500 들거든요. 그럼 몇 번, 한 3번만 보내더라도 1억 가까이 드는 돈이 들어서 사실상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자를 막 여러 사람이 후보들이 다 보내다 보니까 받는 그 권리당원들도 짜증나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에서 글자 수 제한을 해가지고 후보자를 쭉 모아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발송해주면 비용도 줄이고 받는 권리당원도 문자 폭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짜증나지 않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좀 바뀌어야지 청년들이 좀 마음껏 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이 그 청년들의 정치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자녀 백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다들 제로로 떠서 카톡 같은 곳에 맞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두 분 혹시 신청하거나 백신을 맞으셨거나? 저는 6월 11일을 신청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아니 저도 자녀 백신 상황 여하에 따라서 제가 혹시 다른 분의 기회를 뺏는 거기 되면은 좀 주저할 텐데요. 최근에는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다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나서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관점에서 먼저 나서도 되는데요.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기회가 된다면 사실은 백신을 빨리 맞아서 제가 어쨌든 또 다른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는 분이 안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자녀 백신이니까 남 뺏는 건 아니고요. 정치는 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혹시 내 때문에 14일간 격리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그런 백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의미에서 국회의원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자라는 분위기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예상한 대로 11월 달에는 모두가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달성되기를 기대하고요. 자, 이틀째 P4D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회의를 우리 정부가 주최를 했다.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 목표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회의 개최 즈음에서 목표 상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요. 대한민국이 녹색 성장이나 기후변화 등 선도하는 조금 실질적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지속적인 관심에 어쨌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분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거버넌스 체제에서 소통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화상으로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조금 아쉬워요. 아쉽죠. 녹색혁명은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도 선도국가로 나가서는 마당에서 녹색혁명도 마찬가지 형태다라는 차원이고요. 다만 이번에 좀 아쉬운 것은 출발지가 평양 능라도 경기장을 노는 그런 거 굉장한 실수다. 이거는 외교적 수치고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7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독도 표기 문제가 논란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에 나섰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창 올림픽 때 일본 정부에서 강력 항의해서 우리가 빼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 빼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외교부에서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어찌되건 간에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평창올림픽 당시에 한반도기에서의 독도를 빼달라는 IOC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는 발맞춰 부응을 했었습니다. 국민 자존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주최국으로서의 나름의 노력을 했거든요. 예. 일본의 이와 같은 태도도 물론이거니와 IOC의 달라진 입장들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예, 제가 박원님. 한마디 예. 하겠습니다. 예. 우선 IOC가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야 된다는 예. 변함이 없습니다. 예.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또 실효적으로 우리가 영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영토는 확실하고 예. 다만 올림픽 정신에 보면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일본의 항의도 있었고 IOC 권고도 있었고 예.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선 IOC가 나서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도 좀 책임이 있다. 예. 지금까지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꼴대로 지금 꼬이고 있고 예. 또 반일을 외치다 보니까 옛날에 그 2019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또 같은 2019년에 조국 수석도 전 수석도 죽창가 이런 게 나오고 사실 도쿄올림픽 그 성화봉송 지도에도 2019년도 이미 나왔습니다. 2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의 항의는 받아들이고 IOC가 대한민국의 항의는 받아들이지 않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이거는 정부의 역량의 실패라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필요하니까 막 나와서 하는데 예. 외교부 아니라 대통령도 나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일본에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서 잘 압니다. 예, 예. 일본 사람들은 강한 나라에는 비굴할 정도로 굉장히 합니다. 예. 그러나 약한 나라는 굉장히 셉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올림픽을 보이콧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유연함도 필요하고 또 여러 측면에서의 국가의 역량들도 국제적 인식도 역량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외교 일관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예. 문재인 정부는 원칙적 입장에서 과거차 청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쳇말로 하이키 로키 방식으로 미래지향적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강력하게 연대를 했는데요. 그런 외교 전선에 사실은 여야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많았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우리 강기 중용 피해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서부장으로 대표되는 어떤 일본과의 어떤 경제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협력의 지점들은 분명하지만 단호해야 될 우리 정부의 자존심 부분 여야가 좀 공동으로 대응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제가 대로 우리 야당 의원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단호하게 지금 여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너무 하이로키, 로키는 빼버리고 그쪽 방향만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더 꼬였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강원 전략으로 다 해서 뭔가 당근과 채찍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아쉬운 걸 하고요. 앞으로는 힘을 합쳐서 어떤 형태든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야당은 보이콧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저도 예. 일본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 지금 그러지 않고서는 이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면 우리가 할 때는 오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삭제를 해줬는데 이거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외교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정 의원님, 네. 아까 박성준 의원이 말한 거
외교적으로 수완을 좀 발휘해야 된다. 능력이 네. 모자란 거 아니냐. 그게 네. 평창 올림픽도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예. 지금 건도 문재인 정부니까 같은 논리면 어쨌든 이걸 해결 못하면 외교적으로 조금 무능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응당져야겠지만 여튼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국민적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 그래도 역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다른 목소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이제 풀어가야 될 영내의 인접국가로서 공이 함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민간 분야에서는 조금 협력을 계속 지속해 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과 국가의 명분에 관련된 일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야당 같은 목소리로 협조해 주시면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또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대의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의 대의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일본 대응 우리 야당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외통위 간사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는 국외 감사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좀 아직까지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실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올림픽 개최 사항과 사실은 국감 일정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감도 주저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일본인데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변수고 전 세계적으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일본을 칭찬합니까?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너무 비교를 하셨어요. 그 당시.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표현되는 거나 보도되는 걸 보면은 일본의 코로나 대응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실패 사례고 굉장히 못하고 있고 미숙하다는 거 다 느끼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하튼 서로 협력해서 나갑시다. 이거 지역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 박성준 의원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서 보이콧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민주당 대권주자 일부도 보이콧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선수들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 보이콧이라는 얘기를 쉽게 정부 입장에서 입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각오한다는 우리 정치권의 입장이라든지 국민 여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면에 있어서 이 상황을 리드해가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의 입장과 이 정치권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 역할은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토론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9월 추석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겁니까, 지금? 대략적인 거긴 합니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통상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추석이라는 큰 명절 또 설날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는 사실은 이제 전 집행이어야지 그 이후에 집행하진 않죠. 그걸 기준으로는. 그래서 추석 전 지급, 추석 전 지급이 추석 후 지급이라든지 다른 선택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감당할 어떤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정당국의 어떤 입장의 태도 변화를 이제 견인할 등등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새삼 나온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선별적 지급을 하던 당시에도 방역 상황 등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런 계획을 이미 밝혔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재정 여력과 관련해 가지고 또 점검한 결과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종선 그러니까 2020년 3월 때 현금 살포로 재미를 좀 보더만은 대선이 다가오니까 또 현금 살포 꺼낸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번 추경 규모를 한번 보면 지난 3월 달에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했을 때. 이번에는 또 손실보상법이 통과돼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지원까지 하면 한 30조 원까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상당히 추석 전에 보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상승 기조를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 대선에
이것이 뭐 주 목적인 크다는 것 차원하고 두 번째는 선거가 목적이면 내년 설에 지급하면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면 좋겠네. 그때 또 지급하겠죠. 그때 또 지급합니까? 그래서 잠깐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원 말 끝나고 넘겨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내세우는 거, 일부 또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거는 이런 쪽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그 세수가 한 19조 정도 늘었습니다. 예. 법인세라든지 부동산 주식 관련해서 이 세금 폭탄은 왕창에서 돈 걷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는 사람 보편 지급해가지고 전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하나의 선거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우려의 어떤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어떤 경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이라면 진짜 어려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돈을 더 잘 번 분들로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반론해 주세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선거 1년에 한 번꼴로 거의 있습니다. 의뢰 우리가 이제 기간마다 치르는 선거가 있는 반면에 또 보궐선거 등등까지 합하면 1년에 2번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의 어떤 국민을 위한 모든 정책을 선거 기준은 선거 관점에서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예. 방금 이야기한 현금 살포라는 표현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께서 들으시면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욕적인 거 아닙니다. 국민은 살포라는 이유에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현금을 살포한다고 한들 속지 않는 국민을 강하게 믿으신다면 현금 살포라는 그런 행위가 반복될 리 없겠죠. 네. 아니 재미를 보셨다는 표현까지 아까는 쓰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가가 응당해야 될 특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적 상황 아닙니까?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재정을 아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요. 정말 곧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예. 수십 배가 되는 재정을 감당해야 되는 국가적 피해를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예. 되려 효율적 견지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견지에서 지금에서의 확장 재정은 적극 검토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500조의 부채에서 지금 1000조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이 모든 부채는 우리 미래 자라나는 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그래도 지금 4차, 5차 재난지원금까지 어느 정도 나가는 이런 마당에 또다시 계속 검토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후세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건전성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정말 우리가 건전하게 또 경기도 부양시키고 하여튼 해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걱정을 전달하는 거죠. 이재정은 부채에 대해서 반론하기 전에 제가 박 의원님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손실보상법 지급이랑 전국민 재난지원금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관계는 조금 빠르다.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진짜 그 손해보신 분들. 이거부터 먼저 해라.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해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부터 먼저 구하고 해야지 또다시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보편적인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선후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거는 조금 뒤에 해도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조금 뒤에 10월, 11월 넘어가면 대통령 선거 가까웠다고 또 뭐라 그러실 거잖아요. 이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대통령 선거 가까이 온다고요? 그거는 이제 판단은 시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한다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죠.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 정부는 대통령 선거 전에 하려고 하겠죠. 추석 때 주고 구정 때 주고 또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이 당신들의 돈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린 세금이다. 아까 그럼 박 의원님이 지적한 부채 얘기 한마디 해주고 요거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짧게. 그러니까요. 이건 국민들의 돈입니다. 기재부의 국간에 쌓아놓을 돈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써야죠. 지금이 일상적 상황이라면 의원님 말씀 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동의하겠습니다. 시기적인 조정도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전 국민 면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경제 고민도 같이 해야 되고 방역과 경제를 같이 잡고 가야 되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적재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더 큰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국가 부채에 대한 지금 수치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걸 떠나서 국민에게 사실상 국가가 빚을 진다는 것은 사실상 가계부채가 증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차원의 거시공제 차원에서의 확장 재정의 문제와 통상적인 개인의 지갑에서의 부채가 증가되는 문제를 자꾸 혼돈해서 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됐습니까? 국가 부채를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경제학의 전공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뭐 충분히 마무리하죠. 이 정도로. 예. 왜냐하면 지금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렇게 뜨거워서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준석 대 중진 대결이라고 하는데 일단 야권의 이런 모습 30대 중후반의 젊은 정치인이 보수 정당의 당대표 가능성이 될 게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민주당이 부럽기도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네, 뭐 부럽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저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030의 열풍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 에너지를 당내에서 마련을 하고 있지 못한 것도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다만 이준석이라는 어떤 상징성들이 새로운 미래 세대의 가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소위 얘기하는 이대남의 열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했지만 실제 MZ세대 2030이 갈등하고 있는 젠더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정이라고 얘기하지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경쟁이 내다모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등 조금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여튼 간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보궐선거가 패배로 이끌어지면서 반성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고루한 방식의 반성이 이어졌고 사실 2030 의원들의 반성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역시도 드러내는 방식이나 당에서 소화하는 방식도 너무 구태하고 고루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열풍 부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재보궐도 민주당은 경선 흥행 실패했는데 뭐 국민의힘은 성공했고. 예,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뭐 환영과 우려의 분위기는 있는데요. 예. 환영하는 분위기는 역사상 당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예. 그다음에 그 당의 이미지도 이제 바뀌고 있다. 또 시대 흐름이 여러 가지 어떤 젊은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개념에 지금 세계 각국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이 먼저 부응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경험 부족에 과연 대선 전국을 잘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이준석 현상은 이준석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당 전체의 어떤 조직 변화 바람과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를 평가를 저희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선거 결과가 이렇게 여론조사처럼 나올까요? 아니면은 뭐 조직표가 똘똘 뭉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차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는 50대 50이었습니다. 그 당은 50%도 실제 책임당원의 그 프로테지를 못 채워서 일반 당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당원이 70%입니다. 그 70%는 28만 당원들한테 전부 메시지를 쏘아서 그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책임 당원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 바람은 있는데 워낙 지금 그 어떤 이준석 바람이 세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변수는 조금 남았지만 어쨌든 바람이 너무 세니까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중진 의원들의 단일화 뭐 이런 것도 일부 있지만 그거는 어떤 지역색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지지의 어떤 지역이 다르고 또 어떤 중진들의 단일화된 역풍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봐서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준석 씨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분 만날 때는 결과가 나와 있겠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도 4년 전 평창 올림픽 때와는 달리 중재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올림픽 보이콧 추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가 반응 궁금합니다.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죠. 좀 몇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기획했을 때 예를 들면 우길기를 지참하게 한다든지 예. 또는 도쿄에 산업유산, 즉 강제연행이 없다고 하는 박물관을 지었고 또 그리고 이번에 독도 표기까지 포함을 해서 원래는 이 올림픽을 조금 나셔널리즘을 고양하는 형태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원래 목적에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원래 평창올림픽에서 한국도 독도를 삭제했던 될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 올림픽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이런 부분에 국제 여론을 받아들이는 건데 예. 근데 일본은 이걸 알면서도 이번에 지금 일부러 표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 민족주의를 강조하겠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 올림픽의 상황에 오히려 이 표기를 해서 좀 한국을 자극해서 혐한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백한 국내용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올림픽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워낙 반대 여론이 많고 올림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속에서는 벌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고 지지율이 없는데 예. 오히려 한국이 올림픽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것을 일본 국내에서 혐한 분위기로 가져가면 수가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이 강력하게 반발해주고 일본 국민이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올림픽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우익적인 발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도적이고 내부 결집용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미 불참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대해서. 근데 그렇죠. 북한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 다른데 만일 우리나라마저 정말로 보이콧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올림픽이 될 수 있겠느냐. 일본도 나름 부담감은 갖지 않겠어요? 네, 실제 예를 들면 올림픽을 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협조 없이 주변국도 참여하지 않는 올림픽은 실질적으로 올림픽 정상 개최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예. 하지만 일본의 일반 여론과는 다르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구구 정치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 한국이 보이콧을 해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북한이나 한국의 불참이라는 것은 일부 정치적인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한국이 자발적으로 보이콧을 한다라고 선전을 할 수 있고, 예. 오히려 일본은 지금 해외에서 이미 정상 올림픽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종목상 경쟁하고 있는 종목도 많이 있지요. 예. 결국에는 정상 올림픽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금메달을 더 많이 획득할 수도 있을 거고 예. 한반도 불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본의 분위기 속에서는 특별히 이게 한국이 알아서 불참했다는 식으로 강조를 하겠죠. 예.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하게 물론 반응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내 여론은 올림픽 개최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현재 중지 또는 연기 취소를 포함한 여론이 60%에서 80%까지 계속 가고 있고요. 일본 국민들은 이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혹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이 올림픽을 즉각 혹시 중지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강행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글쎄요,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논리는 먼저는 원래 후쿠시마 부흥올림픽이라고 첫째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미 후쿠시마 문제는 거론하지도 않는 거 보면 예. 부흥올림픽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으로 많은 이것이 경제 성장을 가져왔었다라고 했지만 이미 올림픽은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 경제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목적밖에 없다는 건데 이것은
현재 수가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올림픽을 중지하게 되면 수가 정권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가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올림픽에 마지막을 걸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 수가 정권은 우리가 출범할 때부터 아베 정권의 아바타라고 했던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올림픽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베 전 수상 세력과 일부 대기업이라는 거고, 결국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수가 정권이 올림픽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다음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수가 정권은 지금 현재 중지할 수도 없고 마지막에 올림픽을 강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지 기반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올림픽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달 남았는데 결국은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느냐, 개최 못하느냐 여부는 코로나 상황에 달린 것 같은데요.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죠? 그렇죠. 코로나 상황은 현재 제3차 긴급사태 선언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 억제를 하지 못해서 오는 6월 20일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자로 보면 지금 현재 3,000명 이하로 발표되기는 하지만 실제 이것은 PCR 검사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중증 환자가 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사망자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대로 긴급사태 해제를 하지 못하고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긴급사태 해제를 하게 되면 올림픽 기간에 폭발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사태 선언 속에서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긴급 사태에서 올림픽을 강행하면 본인들이 원래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미 관객을 해외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요. 예. 뭐 긴급 사태 선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방이라든가 일반 회사, 음식점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거지 실제 사회 전체에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긴급사태 선언 속에서는 올림픽을 강행하되 필요한 사람들의 이동만은 정부가 계속 하겠다는 거죠. 즉 일본인 관객들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6월 중순 내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 수가 정권은 현재 무관객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일본인 관객을 동원하겠다. 즉 거기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동원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백신 속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백신 속도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저조합니까? 원래 백신은 한국보다 한 달 먼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백신이 지금 현재 그렇게 서둘러도 5%에서 6%밖에 되고 있지 않고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백신을 확보도 늦었지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이 자원들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예. 그다음에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를 못했고 예. 세 번째는 결국 백신을 접종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는데 일본의 고령자들은 스마트폰도 쓰지 않고 인터넷도 그거 쓰고 있지 않지요. 예. 결국에는 접종률이 현저하게 낮았던 것이고 또 지방에까지 이 백신을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일본 현재 시스템이 유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죠. 결국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 있지를 못했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가 정권은 자위대를 동원해서 지금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스가 정부 입장은 어떻게든 강행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인 것 같네요. 수가 정권은 지금 현재는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 워낙 국민들의 반발이 많고 특히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경제계에서도 의견이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예. 자민당 의원들 속에서도 다음 총선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가 정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입장은 IOC를 상해서도 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정권의 입장에서는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행은 한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소 확률보다는 정권의 의지대로 강행할 확률이 많은데 이게 어떤 불행한 사태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취소의 가능성도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영채 게이센 예학원대 교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배 팀장님 지난주 첫 출연했는데 상당히 핫했습니다. 우리 팬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지난 주말에 그 SBS 탐사 프로그램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또 한강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까지도 핫합니다. 그 이슈가. 그래서 오늘도 저희도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경찰이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수색을 벌여왔는데 못 찾다가 환경미화원이 주워서 제출했더라고요. 그 휴대폰을. 아마 본인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한강경찰대하고 강력반하고 기동대 동원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민간 잠수부 동원했는데 못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포센터에서 그 휴대폰을 습득했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 휴대폰은 환경미화원이 미리 그걸 습득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30일 오전 11시 29분경에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수색했던 게 그분이 미리 습득했기 때문에 헛수고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고 얘기하고 경찰이. 그 휴대폰을 경찰에 받았을 때는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원을 넣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휴대폰이 물속에 있다거나 파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게다가 또 포렌식 작업까지 한다니까 혹시나 모른 지웠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아마 포렌식 작업하면 떠오를 테니까.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데요. 이 휴대폰을 주운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누구한테 건네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습득을 했다고 한다면 일시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주웠나. 또 그리고 장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화장실 부근인지 아니면 쓰레기통 부근인지 아니면 그 손모 씨하고 친구분이 같이 놀던 장소에서 주웠는지 아니면 혹시 그 목격자들이 그 입수한 사람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강가 근처인지가 중요한 거고 또 휴대폰을 주웠다 그러면 휴대폰의 지문이라든지 DNA 또 혈흔 검사도 할 거고요. 중요한 건 또 휴대폰에 묻어있는 토양도 혹시 조사하면 나올 것 같고 또 내용 면에서는 만약에 휴대폰을 누가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이면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메시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또 플러스해서 녹취한 부분도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 아마 그 친구가 말하기에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지금 누구는 스모킹 거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걸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스모킹 거이라고 불만은 확실한 친구가 나올지는 의심스럽다. 나오긴 어렵다. 의심스러운 거죠. 뭐 일각에서는 뭐 이 휴대폰이 조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조작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조작이라고는 좀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친구가 그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손모 씨 휴대폰을 갖고 왔다고 말했는데 그 손모 씨 유족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냐. 휴대폰을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 그 불이익이 생길까봐 휴대폰 증거를 회선하거나 파손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항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환경미화원 분이 그걸 찾아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죠. 팀장님은 저번 주 SBS 방송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일부 시청자들이 게시판에 뭐 편향됐다. 한쪽 편만 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SBS 그 아래에서 사실 한 거는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도 있고 과학적 검증한 거를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방향했던 건 맞아요. 물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파적이지 않고 조용히 했는데 아마 그 일부 시청자는 그 정민씨 측이 제안한 의혹은 다른 곳이 적었고 그 친구 쪽에 대해 대변인 아니냐 그쪽을 너무 주장했다라고 좀 비난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상에 뭐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목격자 있다고 하는데 그 참고인으로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친척이라고 했었고 또 그리고 정민 씨가 술 먹으면 뻗었다는 말이 있었다는데 그 증언한 사람이 정민 씨와 동명이인이지 정민 씨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뭐 자식 잃은 슬픔을 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방송에서도 그 정민 씨 부친이 이야기한 대로 내 모든 것이었다 이랬기 때문에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경찰 발표라든가 또 방송 내용에 대해서 전혀 불신하는 듯한 이야기는 고개를 좀 가혹거리기도 하기는 하는데 일단 팀장님께서는 워낙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하셨으니까 살인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의 동기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최근에 또 우발적 막가파 살인도 있기 때문에 일부 주장이 많지만 일부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동기를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의혹은 많은데 실체는 없는 사건인데 경찰에서 발표하는 거는 객관적 증거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를 발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브라든지 네티즌들이 믿지 않고 계속 의혹만 제기하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이거예요.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다. 사건을 은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 내용이라든지 어떤 과학적 검증은 변론으로 놔두고 그 의혹을 해결하라. 근데 의혹을 주장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걸 믿지는 않더라. 자, 그러면 살인의 동기가 없는 사건도 있다. 우발적 사건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 사건의 살인의 장소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 장소로 보기에는 사실은 그 개활지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한강 그 공원이 누구나도 갈 수가 있고 또 개활지기 때문에 멀리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범행 장소로 택하기는 매우 어려운 장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친구 A씨의 법률 대리인이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도 뭐 첫 번째랑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혹시? 별 다른 건 없고요. 뭐 4월 24일부터 25일 6시까지 둘이 술자리 했고 또 불러가 됐다. 그런 내용하고요. 그 이해한 건 있습니다. 그 아마 그 당시에 진술할 때 손 씨가 언덕에서 굴렀을 때 이렇게 세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세운 건 맞는데 그 친구분이 그 물에 들어간 흔적이라든지 물 묻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은 본인이 진술한 게 맞고 또 뭐가 생각하냐면은 그 비탈 나중에 그 부모랑 와서 찾았지 않습니까? 돌아다녔는데 뭐 한 곳을 응시했다든지 비탈 왜 가냐 그러는데 그 장소가 손 씨랑 놀던 장소였고 또 혹시 그 사망한 손 씨가 그 비탈이라든지 숲속에 누워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쪽을 수색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하고 그런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죠. 사망한 손군의 부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구 A씨가 버린 신발하고 티셔츠 그걸 좀 의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신발과 티셔츠를 버렸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에 이제 의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발하고 티셔츠를 버렸다고 했는데 그 티셔츠는 그 두 장에 한 장에 5,000원 정도 되는 티셔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티셔츠를 오래 입었고 또 토사물이 묻었기 때문에 버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건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버렸다고 하지만 유족 측에서는 그거 봐라. 그거 버린 것은 증거를 훼손한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친구 입장은 이렇게 크게 버릴지 몰랐기 때문에 다 버렸다 이런 거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버렸을 때는 사망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더러워지고 또 버릴만 하니까 버렸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유족 측에서 볼 때에는 그 당시에 그걸 보관했어야지 일부러 버린 거 아니냐. 즉 증거를 감추거나 훼손하려고 버렸다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거죠. 팀장님도 지금 몇 번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이야기해도 일부 네티즌들과 유튜브는 믿지 않는다.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 확증 편향 아닙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내가 믿는 거, 내가 보고 느끼는 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안 믿고 내 주장만 강하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게 말하는 거는 틀린 것이다. 그 때문에 다른 확실한 정보라든지 정확히 있다 하더라도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걸 갖다 음모라고 보는 거죠. 저에는 이번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도 있어야 되지만 과학적 검증도 필요하고 또 육하 원칙이라고 하십니까? 그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근거 하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믿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증거를 내거나 발표한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영원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또 관심 있게 쭉 보셨을 테니까 이 사건 지금까지 보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찰 수사는 경찰관이 하는 겁니다. 일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검증에 의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계속 음모 또 의혹만 부풀리기 때문에 일단은 휴대폰도 발견했기 때문에 좀 더 경찰 발표 수사 내용을 두고 보고 발표가 났을 때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지금 의혹을 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조금 기다려달라. 그러면 경찰에서 명예를 걸고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예. 중간 발표를 했고 그럼 최종 수사 발표는 언제쯤 있을까요? 최종 수사 발표는 휴대폰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실하게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섣불리 했다가는 괜히 또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2주 정도의 제 생각인데요. 1, 2주는 최소한 지나야만이 또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휴대폰 포렌식도 하겠습니다만 그 휴대폰에 혹시 혈흔이 묻었을 가능성, 뭐 다른 DNA가 있을 가능성 그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를 조사해야만이 그 휴대폰이 발견된 장소뿐만 아니라 휴대폰이 발견된 게 좀 늦게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휴대폰이 발견됐다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그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해서 법 최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건데요. 환경미화원이 발견할 당시에 바로 제출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기억이 안 나서 했다고 하지만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또 다른 이유는 요즘 중고폰을 판매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분이 순수하게 늦게 제출한 거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느냐.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법 최면 수사를 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그 내용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처럼 뭐 법 최면 결과도 나와야 될 테고, 그렇죠. 국가수에 휴대폰 넘겨서 여러 가지 결과를 또 기다려야 할 테고, 그렇죠. 시간은 좀 더 걸리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말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